그 다음에 설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옛날 한옥이라고 하는 건 설비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화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쓰거나 있는 집에서는 뭐 기름 촛불도 잘 못 썼잖아요. 다 호롱불 쓰거나 그랬었고 화장실은 무조건 다 밖에 있었고 수세식으로. 그 다음에 부엌도 따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었고 다 난방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취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장작을 나무를 가지고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설비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요즘에 하다 보면은 설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에어컨도 들어와야 되고 냉장고도 들어와야 되고 가스도 들어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바닥에 난방도 해야 되고 정화조도 심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마당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이만한 함에다가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막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애자 아세요? 애자? 애자. 네네네네. 네네. 한옥 같은 경우 선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에 할 때는 다 심거든요. 아예 구조체만 해놓고 나서 벽에 예를 들어서 벽 공사하기 전에 미리 전선을 다 심어요. 바닥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 좀 그런 그 디자인 이렇게 해놓으면은 차라리 요즘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옛날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애자가 보통 하얀색인데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및 위생배관. 한옥 이야기 갖다 이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좀 뜬금맞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5개 배관, 옥내 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5개 배관으로는 뭐 상하수도, 위생배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옥내 배관은 5배수,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엌에서 쓰는 것들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도시에 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정화조 이렇게 심어요, 그렇죠? 똑같이 정화조 이거는 뭐 굳이 한옥이건 비한옥이건 상관없이 요즘에 그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니까 심고 한옥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바닥에다가 다 배관을 합니다, 전부 다 요즘에는. 이건 줄기초죠. 예, 줄기초하고 그다음에 바닥 이제 그 채우기 전에 다 이렇게 먼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부엌 물 쓰는데 상수도, 하수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다 저렇게 배관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기초할 때는 옛날에는 보면 공사하고 기초 다음에 목공사 이런 순위였는데 요즘에는 기초공사 하면서 설비를 같이 해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기초할 때 설비하고 설비를 고려해서 기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 지붕 밑이나 천장 사이의 공간 또는 마루 밑, 벽체 공간 이런 공간을 최대한 이제 많이 이용을 해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콘센트와 스위치, 조명기기 등도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계획을 할 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전기설비학을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먼저 평면 작업을 하면은 전기설비를 설계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평면을 딱 보내주고 한옥에 뭐 단면이라든가 인면 같은 거 몇 가지 딱 보내주면 코에 맞게끔 전기 설비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비를 넣을 건지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 구조를 해놨습니다. 뭔가를 선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방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이 사이가 중방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뭔가가 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벽을 먼저 다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선을 못 빼니까 이렇게 할 때 아깝지만 이렇게 이제 하방 같은 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선을 다 뺍니다. 이렇게 전부 다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도 있는 거 다 전부 다 가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먼저 다 빼서 나중에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근데 이거 자칫 잘못 이거 옛날에 한옥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약간 좀 어색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할 때는 뭐 이거 목공사 목수들이 딱 해놓고 나가면은 그다음 설비들 불러서 뚫을 거 있으면 다 뚫고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뭐 예를 들어서 수상공사라든가 벽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구멍 다 뚫려 있죠, 전부 다.
만약 이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나중에 달았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실외기는 밖에다 빼야 되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벽체에다가 구멍을 뚫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제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경우를 고려를 했으면은, 계획을 했겠죠. 어떤 식으로 할지, 선을 어떤 식으로 뺄지, 이런 걸 계획을 했을 텐데. 자, 이렇게 지붕에다가도 각종 설비들을 설치를 합니다. 어차피 그건 가려지는 거니까요, 나중에. 천장을 마감을 할 거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미리 설비 공사들을 다 하고, 이렇게 마루에다가도 구멍 파가지고 안에다가 콘센트 같은 거 심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냉난방, 방금 냉난방 예를 들었는데요. 일반 공사가 다 똑같습니다. 엑셀로 운수난방 하는 거죠, 전부 다. 엑셀 다 설치를 하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인데 매입형 있죠. 고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에다 설치를 할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방식이 달라야겠죠. 예를 들어서 막 방 같은 경우는 미리 할 때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는 매입이 안 되니까 뭐 노출용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매달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에어컨만 다는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아까 예를 들었던 우물 반자 같은 거 있죠. 우물 반자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 끼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석가래가 있고, 이게 굳이 따지자면 이제 장년 부분이고, 요 위쪽으로 단연히 지나갈 텐데, 그 부분만 이렇게 우물 반자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매입형 설비를 심은 거죠. 이거는 그냥 노출된 겁니다. 하지 않고 이런 데다가 그냥 매단 겁니다. 크게 뭐 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더 뭐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한옥집이 네. 이 에어컨 안 달면 여름에 엄청 푹 쪄요? 한옥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찌는지는 않는데요. 덥죠, 그래도. 네. 오히려 그냥 일반 집보다는 오히려 더 덜하죠. 네. 하지 않나요? 여기는 참을만 합니다. 아, 여기요. 방만 해도 덥습니다. 여기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 시원해요. 바닥에 뚫려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공기 구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리고 나무 자체가 원래도 저게 약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여기 와가지고 누우면은 시원합니다. 시원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몇 사람들만 모여도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시골 같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 같으면은 어차피 뭐 그런 데는 바람도 잘 통하고 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보면은 막 새벽 이런 데는 춥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매입형, 요거는 노출형. 그 다음에 가스 배관 및 연도 계획. 요즘에는 저게 다 도시가스들이 들어오니까 도시가스 선을 따라서 빼되, 이건 어쩔 수 없이 미리 심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잘 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거나,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뭡니까 이거 LPG 같은 거 갖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보일러와 욕실 환풍기, 그 다음에 주방 후드 등, 그러니까 연도는 단골마기 부위. 단골마기라고 하는 거는 석가래와 석가리, 그러니까 도리가 있고 도리 위에다 석가래가 걸치잖아요. 그 사이 틈을 말합니다.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빼거나, 부득이하게 이제 벽체를 통할 경우에는 인방이나 또는 문선 주위에 설치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이게 한옥의 벽체라고 하는 게 하얘니까 그런 게 금방 눈에 띄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보기가 되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둥이나 문선이 있으면 그 옆에다 붙이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눈에 좀 덜 띄고 보기가 좀 덜 싫습니다. 조명. 한옥에 어울리는 조명 찾기가 요즘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뭐 예쁜 사진은 아닌데 나름대로 한옥에 어울리게끔 한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이런 연단천장 같은 경우 코가 높으니까 매달아서 이렇게 조명을 만든 거죠.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던가 이런 거를 축부인 네. 마감 쪽이죠.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사진을 찾다가 제가 그 특이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썩 예뻐 보이지는 않네요. 요거 이제 우물 반자일 경우에 이렇게 반자 틀에다가 구멍을 미리 뚫어 가지고 이렇게 빼놓은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우물 반자도요, 요렇게 위에서 들면은 싹 들립니다. 이게 저게 우리 우물 마루처럼 틀에 끼놓은 게 아니고 쫄대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 위에다 얹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닥으로 해가지고. 네, 쫄대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반자 털이 기본적으로 짜여지고 반자 털 옆에다가 붙여서 쫄대를 이렇게 돌려놓는데 그 위에다가 탁 얹어 놓습니다. 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리면은 쏙 들어가거든요. 다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내리면 싹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들어 올리면 들립니다. 이게. 요거는 벽체가 두꺼워지니까 벽체 위에다가 이렇게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이렇게 위에. 간접 조명이 그 밤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은은한 느낌이 이렇게 나고 해서 벽체 위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 설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옥을 짓든 뭐를 짓든 간에 이제 공사하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사실 중요할 텐데 건축 쪽에 일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원가 계산서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제로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요 밑에 기타 뭐 일반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뭐 부가가치세 뭐 이게 등등등 세금 같은 것들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는 항상 재료, 노무,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한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재료비는 나무값이겠죠. 귀화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돌값 이 세 가지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창호 나머지 이제 뭐 수상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설계 사무실 찾아갔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잡아서 시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FM대로 하는 데 곳은 많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모든 공사를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FM대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비용을 산출을 하냐 하면은 수량을 뽑겠죠. 양을.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나무의 수량을 뽑고 기와의 수량을 뽑고 돌의 수량을 뽑고 그리고 기타 들어가는 부자재 수량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가지고 1위 대가라고 하는 각각의 한 행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있어요. 표준 1위 대가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기둥 하나를 깎아서 세웠습니다. 여기에 들은 1위 대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 1위 대가에는 뭘로 구성이 되냐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모은 게 아까 앞부분에서 봤었던 그림인 거고 그래서 이 나무 기둥 하나를 세웁니다. 이 나무 기둥을 하나를 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냐. 제로비는 나무 값이겠죠. 나무는 한 제당 얼마씩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한 제는 한치 곱하기 한치 곱하기 12자입니다. 한치는 33cm, 3cm, 길이는 3600mm, 그러니까 360cm. 이게 한 제예요, 한 제. 한 제당 나무값이 얼마. 그 다음에 이 한 제를 깎는 데 있어서 목수의 치목비가 얼마, 한 제를 깎는 데 있어서 목수의 조립비가 얼마,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나무 한 제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값 같은 경우가 우리 육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400원, 2,500원 그것도 물론 보냐, 스카레냐, 기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2,6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둥 하나 요게 만약에 8치짜리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8치가 한 224cm잖아요. 8자, 예를 들어서 2,700, 9자, 요거 기둥 하나면은 이게 한 몇 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한치 곱하기 한치 곱하기 12제가 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64제가 남는 60대 제수로 따지면 기둥이 3600일 리가 그러니까 기둥을 8치짜리를 쓰면 240 곱하기 240 곱하기 2700을 쓰면은 48제가 나와요. 48제 기둥 하나가. 네, 기둥 하나가 8치 2700. 그러니까 240에 2m 70짜리 기둥 하나를 쓰면은 이게 나무로 계산을 하면은 48제가 나오거든요. 48제. 근데 한 제당 목재가 2,600원 육성으로 한다고 썼을 때 나무값만 12만 4,800원이 나옵니다. 나무값만. 기둥 하나에. 여기다가 목수들의 조립비, 심목비 요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제당 한 뭐 적게 하면 한 4,400원, 4,500원, 좀 비싸게 하면 4,600원, 아니면은 이제 양식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양식 같은 경우는 4,800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집에 들어가는 나무 수를 총으로 뽑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무값 더하고 목수들의 조립값과 심목값을 더하면 목공사비가 산출이 되죠. 요거 보이세요? 요게 이제 1위 대가표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 1위 대가표는 표준도 있지만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모든 회사들마다 똑같은 시공비나 똑같은 재료비를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 회사에 맞는 1위 대가를 만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고막이 쌓기,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면은 뭐가 요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초벌 바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벌 바르기라고 하는 건 벽체를 틀을 짜고 나서 처음에 바르는 걸 초벌이라고 해요.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나누는데, 초벌 바르기를 할 때 진흙이 얼만큼 들어가고 여물이 얼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에는 한식 미장공이 얼마가 들어가고 한식 미장공 조공이 얼마 들어가고 보통이 얼마 들어가고, 요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표준 시방사 같은 데 보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흙과 여물은 다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 한식 미장공이나 미장 조공의 인건비도 항상 달라집니다. 계속 매년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반년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맨 위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 하나를 하는 데에 따라서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경비가 얼마, 그걸 합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해서 만든 게 이 내역서입니다. 내역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이 내역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공사를 했습니다.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목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 집에 나무를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한 18,000제가 들어갔습니다. 18,000제가 들어갔는데 나무값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나무값입니다. 제로비입니다. 노무비입니다. 노무비. 거기서 농무비는 취업비, 그럼 조립비 다 받는 거. 여기 조립비는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조립비는 따로 나와 있죠. 조립비도 예를 들어서 축부재 조립이랑 평년재 조립이랑 선년재 조립이랑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둥과 같은 경우는 다 축부재고, 우리 이제 갈모산방이나 추녀 이런 건 다 선연제에 들어가거든요. 맞나? 추녀는 선연제가 아니고 축부에 들어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무들마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치목하고 조립하는 난이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모든 부재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립비가, 치목비가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목공사비가 쭉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소개를 보면은 요거 보시죠. 예를 들어서 9,200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용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큰 거 적어도 나무나 지붕, 창호 정도는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나무 같은 거죠. 일단은 한재 이것 개념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재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한치 곱하기 한치 곱하기 12자가 한 재인데, 한 재당
또는 사이당이라고 하는데 사이당 목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시공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일반 공사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한 사이당 또는 한 제당 얼마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니면은 또는 그 미리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면이 있거나 들어가야 되는 나무의 개수 24평짜리를 예를 들어서 15,000 사이를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미리 대충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15,000 사이 곱하기 했을 때 나무값은 예를 들어서 2,100원짜리야. 수입성 더글라스는 2,000원짜리도 싼 거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좋은 건 예를 들어서 2,200원, 2,300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나무값은 한 사이당 예를 들어서 2,200원, 2,300원이고 이제 목수들이랑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치목 조립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통으로 불러요. 그래서 뭐 2,300원이든 2,400원이든 2,500원이든 2,600원이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목수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조립비와 치목비 그리고 나무에 들어가는 나무비 요 세 가지를 합치면은 대략 4,400, 600원 요 사이에서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무값을 대충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미장이라든가 이런 건 재료값이 아니고 사실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적어도 이제 기와라든가 목재라든가 창호 이런 거는 이제 뭐 인건비 말고 이제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한옥에 대한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산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끔씩 그 평당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제일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법에 갖고 쓰는 재료가 똑같으면 평당 얼마 이게 딱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얼마짜리를 쓸지도 모르고 어느 나무를 쓸지도 모르고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할지도 모르고 창호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붕을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당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무줄처럼밖에 말씀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평당 700도 가능하고 800도 가능하고 900도 가능하고 최고의 옵션으로 하면 1,200, 300만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내가 짓고 싶은 집의 비용을 알고 싶으면 평당 얼마나 들까? 뭐 이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한옥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쵸 한옥 공부하시는 거니까 대략 몇 평 정도 짓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무를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뭐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먼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 나가야지 계산이 좀 정확하게 맞지 평당 얼마 이거는 너무 고무줄이에요. 너무 고무줄이어서 만약에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혹시 저는 이제 도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도면이 있으면은 그 도면을 보면 저희가 수량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비용을 상출해 드리는데 거꾸로 하도 평당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뽑아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면적을 나눠보니까 대충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제 얼마 들어가는 비용을 뽑을 때는 평당 얼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재료도 다르고 공법도 다르기 때문에 재료도 같고 공법이 같으면 평당 얼마 이게 일종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옥처럼 이제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니까 일반화 시킬 수가 없고 먼저 항상 하지만은 그 대략 뭐 싸게 하면은 700에서 뭐 비싸게 하면 1000 몇백까지 나오는데 더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보고 설계에 따라서 수량 산출을 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비용을 뽑는 방식, 그러니까 비용을 만약에 염두에 두실 때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기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3개빗기랑 할 때 2개빗기랑 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기와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3개빗기 전통 방식으로 했을 때 1 곱하기 1, 그러니까 1m 곱하기 1m, 우리가 흔히 이제 1회배라고 하잖아요. 1회배에 들어가는 그 기와 숫자가 보통 암기하는 24에서 27장이 들어가요. 숙기하는 한 11장에서 12장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3개빗기로 하면은 120씩이 남잖아요. 120. 그러니까 1m 나누기 120으로 하면 또 골수가 나오니까 몇 골? 1m에 보통 이제 기와 폭이 300이니까요. 이게 300, 300, 300이면 세 골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1회배당 들어가는 기와 상수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 지붕은 경사지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붕 면적이 얼마나 나오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1회배당 들어가는 암기와 숫자, 예를 들어 27장, 숙기와 숫자 11장 5, 뭐 11.5 이런 식으로 붙이면 전체 기와 숫자가 딱 나오겠죠.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암기와 하나가 뭐 1,800원, 암기와 수기와가 1,800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기와 장수 곱하기 1,800원 하면 그 숫자가 딱 정확하게 딱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업체들 중에서 1,800원 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1,700원 살 수도 있는 업체가 있고 1,600원에 살 수 있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고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시공사들이 보통 하는 거죠. 건축주들이 직접 그렇게 다리 풍 팔아가지고 그 회사들마다 기와 공장들마다 단가 계산하고 이러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일을 하라고 시공회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산출을 하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지 막말로 뒤통수는 안 맞는 거죠. 네? 내역서를 볼 줄, 이런 식으로 내역서가 작성이 되고 수량을 뽑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매겨주는구나 라는 정도는 아셔야지 시공사들한테 또는 뭐 하여튼 업체들한테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공사들도 긴장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재료를 파는 그런 업체들도 긴장을 할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하여튼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건축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구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옥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뽑아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뭐 지금 당장에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2년 후에 만약에 내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2년 후에 지을 집을 염두에 둬서 이런 이제 지식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한옥은 짓고 싶은데 이런 것 좀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뽑는 게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축과 관련된 책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미장들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설계 도면을 딱 그리게 되면은 목재나 기와는 제가 다 뽑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뽑고 이런 거 저런 거 1위 대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뽑는데 제일 어려운 게 창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호를 뽑을 때 창호는 도면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긴 해요.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창호를 1위 대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뽑으면 너무 비싸요. 맞출 수가 없어요. 창호 만드는데도 재료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팔각 불발기요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싸리 창호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도면을 넘겨요. 도면이랑 크기랑 사이즈 딱 넘기면은 얼마에 줄 건가 딱 협상을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아예 창호 같은 건 제가 견적 안 뽑고 아예 업체에다 맡겨서 그냥 뽑아달라고 그래요. 한 2군데 뽑아주면은 비교가 돼요, 금방. 그리고 나서 저도 거꾸로 신뢰가 가는 업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업체랑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니까 거래를 하는 거고 그쪽 업체는 거꾸로 고정적인 거래처니까 사기는 안 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잘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면서 네트워크가 딱 되면은 일정적인 안정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죠.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업체를 잘 골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업체를 누가 증명해줘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건축주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다 발품을 못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 짓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대여섯 군데씩은 다 가보시는 것 같아요. 이 업체도 알아보고 저 업체도 알아보고 저 설계사무소도 알아보고 저 설계사무소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 그런데 알아보실 때 이 업체 저 업체 할 때 평당 얼마라고 하고 그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너무 고무줄이어 가지고 어떤 업체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집을 생각하고서 평당 얼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업체는 이런 걸 생각하고서 얼마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절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거꾸로 그럴 수는 있겠죠. 도면을 줘요. 도면이 나왔습니다. 도면을 나왔고 그 도면을 보여주고 이런 집을 지을 건데 평당 얼마나 들겠냐 라고 하는 거는
비교의 근거가 명확하니까 동일하잖아. A 업체든 B 업체든 C 업체든 간에 동일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비용을 뽑는 거니까 그거는 비교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 없이 평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비교 대상 자체가 각자 생각하는 대상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비용 문제를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재미없죠, 비용 이야기는. 재밌는데? 그 12시가 넘어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구두상으로 한치 곱하기 12자 이러면 개념이 전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업이라도 해가지고 제가 3D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다음번에 시간 되면 제가 그렇게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비용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 방법과 관련돼서 중간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법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한옥건축법은 사실은 그거는 만약에 하면은 건축사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알아두시면은 유용한 정보가 지자체들마다 이게 한옥을 지으면은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그런 비용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각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은 아시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대상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해당 그 지역에 어떤 조례를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